김성환의 시사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모나리자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문화 유물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모나리자가 루브르 박물관의 소장품이 아니라 루브르가 모나리자를 모신 신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모나리자가 해외에서 전시된 적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유물 중에도 모나리자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유물이 있을 텐데 우리 유물들은 해외 전시에 어떤 식으로 출품되고 있을까요?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는 국보급 유물의 해외 전시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모나리자하고 지금 루브르 박물관하고 비유를 하면서 제가 오프닝을 했잖아요. 이 모나리자 명성 때문인가요? 모나리자는 바깥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요? 아니, 몇 번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그 1962년에서 63년 사이에 그 미국에서 순회전을 한번 했고요. 그 1974년에 일본, 그 다음에 구소련으로 이제 순회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외에는 없죠. 그러면은 그 두 번 외에는 없다고요? 세 번이죠. 세 번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획이 없는 겁니까? 근데 사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74년에 일본에서 예. 도쿄 전시 때인데 어떤 관람객이 장애인의 그 박물관 관람권 확대를 주장하면서 붉은 페인트를 이렇게 뿌린 적이 있었는데요. 장애인들한테 딱 하루만 또 관람을 허용했는데 일본은 참 이상한 나라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되게 또 어떤 그 복지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참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그러는데 장애인한테 하루만 하니까 그런 것도 이상하죠. 근데 어쨌든 천만다행으로 페인트가 방탄 유리상자에 뿌려져서 이제 화를 면했는데 이후로는 이제 해외 전시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2018년 3월에 마크롱 대통령이 모나리자 같은 예술 자산은 프랑스의 국제적인 소프트 파워로 키워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내 전시는 물론이거니와 해외 전시까지 허용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외 전시를 다니면은 굳이 루브르 박물관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나리자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800만이 온다고 하긴 하는데요. 네. 루브르 박물관 가는 건 사실 모나리자를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해외에도 모나리자가 가면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마크롱 대통령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이 해외 전시는 무슨 소리야? 언감생심이야. 그리고 국내 순회 전시 이것도 말도 안 돼라고 하는 보류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왜 그러냐면 루브르 박물관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어요. 이게 모나리자가 얇은 포플러 목재 패널에 쌓여 있다 그러죠. 그래서 깨지기 쉽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3개월만 국내 순회 전시를 하더라도 약 한 3,500만 유로 457억 원 정도의 손실을 입는 비용이 된다라는 건데 가장 말이 되는 논리는 이거였죠. 아니 모나리자를 보려고 루브르를 찾는 관람객 어쩌라는 거냐. 그렇죠. 이런 논리. 가장 말이 되는 논리죠. 가장 현실적인 논리로부터 보이고 제일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유물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립중앙박물관하고 문화예청에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지금까지 해외 전시 나간 문화재 순위를 좀 알 수 있겠냐 했더니 이 담당 공무원들이 또 열심히 자료를 찾아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달라고 하면은 그거 다 해외에 나가서 그렇죠. 전시한 거 일일이 다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맙게 받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분석을 했더니 1960년부터 작년까지 59년 동안 해외 나간 문화재 순위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좀 뜻밖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냥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유물 하면은 딱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은 금관 그렇죠. 이런 걸 꼽지 않을까. 금관을 많이 꼽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백제 문양전이라는 유물을 아시나요? 제가 이 외람되지만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나요? 네. 네. 되게 중요한 유물인데요.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꽤 될 거예요. 그 기와편에다가 맞아요. 기와에 벽돌이죠. 네. 벽돌에다 무늬를 새긴 건데 이게 1937년에 그 부여에서 이제 발견된 이른바 무늬가 새겨진 벽돌이거든요. 네. 그 중에 8점이 일괄로 보물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 문양전 8점이 총 22회 정도 그 해외에 나갔는데 그 일수를 따져보니까 총 6,408일 이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위는
그 경주 금령청에서 1924년 출토된 기마인물령 도기. 근데 이것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림을 보면 되게 유명한 건데. 우리 교과서에 실리는 예,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이렇게 말 타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렇죠. 돼 있는. 예,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8회 2650일 해외 나들이를 했고요. 3위는 되게 유명한 국보 83호 방가사유상인데요. 네. 그것이 7회에 걸쳐서 2255일을 나갔더라고요. 근데 지금 백제 문양전이 제일 어찌 보면 외국인들의 관점에서 네. 꼭 그거 좀 우리나라에 전시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나간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이걸 선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방가사유상이 아니야 아무리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보다 1, 2위를 차지한 게 다른 건데 문양전 같은 경우가 사실 그 문화적 가치가 뛰어나니까 이제 국보 보물이 됐겠죠. 이게 사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문양전 중에서도 그 산수 무늬가 그려진 벽돌 2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7세기 산수화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산수 인물하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 되게 도식적이고 단순하게 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디자인 기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세기 때 백제의 어떤 디자인 기법이 있는 거 아니야? 백제인의 빼어난 디자인 감각을 보여주는 수작이다라고 이제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벽돌이니까 불에 구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불에 구운 건데 흙으로 만든 건데 네. 이걸 뭐 그린 것처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긁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뭘로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디자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도 너무 깔끔한데 그림이 너무 아름답죠. 예. 그런데 이런 그 문화적 가치도 뛰어나지만 유독 해외 나들이가 잘했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8점이나 된다는 거죠. 8점이나. 그러니까 그래서 내보내도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8점 중에서 산수문이나 귀신문이 벽돌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 8회씩 2000여일씩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문양이 2점씩 있다는 건 사실 장점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2점 있으니까 1점 정도는 이렇게 빌려줘도 손상이 나중에 되는 뭐 좀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손상이 안 나야 되죠. 당연히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담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벽돌이니까 아무래도 무슨 뭐 이 정교한 금은 쇠공품 이런 거는 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관리하기도. 그러니까 이제 그보다는 훼손 가능성이 좀 적은 벽돌이니까 조금 많이 나갔고 그래서 덕분에 해외 전시 때 이제 백제를 대표하는 유물로 이제 단골 출품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2위에 오른 기마인물형 도기. 예.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더.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되게 유명한 유물이잖아요. 네. 그 유물이 출토된 것이 이제 금령청인데 그거는 나이 어린 신라 왕제의 무덤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거든요. 거기서 한 쌍이 출토가 됐는데 말을 탄 주인상하고 하인상 두 사람이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굉장히 그 조형감이 빼어나가지고 신라를 대표하는 유물이어서 그 전시 때마다 단골로 출품을 하게 됐죠.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재 가운데 뭐 단연 가장 유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우리나라의 국제 행사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주로 금관을 이렇게 많이 그 포스터 같은 데 활용하잖아요. 금관이 여러 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독특한 금관이 없잖아요. 찬란하고 그런 금관인데 사실 이 금관청 금관이 5회에 걸쳐서 1895일 동안 나갔거든요. 근데 그거는 순위로 따지면 7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명성에 비해서 좀 낮은 순위여서 왜 그럴까 그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발굴된 신라 금관이 5점이거든요. 근데 모두 다 국보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금관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이 오면 한 점씩 이렇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금관청 금관이 5회고 금령청 것이 4회, 서봉청 것이 4회 이런 식으로 해서 차례로 이제 나간 거죠. 그러면은 그 각각의 개별 금관들을 따로따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합치면은 그렇죠. 순위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5점을 합치면 18회가 되고 전시 일수는 4,493일에 달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만 12년 3개월 동안 금관은 어느 정도 뭐 해외에 한 번씩 나갔다라는 체류한 셈이 되는 거고 금관 해외 전시 사실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금관에 달린 수많은 장식품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달개 혹은 영락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 유물을 뭐 이동하고 포장하고 수송하는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거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 금관 두께가 1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렇게 세워놓으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물 대여를 자제해야 되는데 워낙 금관을 빌려달라는 그런 청이 많으니까 한 점씩 이렇게 빌려주는 거죠. 상대국 요구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루브르처럼 와서 봐라.
이건 안 되나? 그거 이제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네. 그럼 방가사유상은 지금 3위에 올랐는데 네. 예전에 해외 전시를 두고 논란을 빚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방가사유상 사실 어떤 조각인지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방가사유라는 게 뭐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무릎 위에 얹고 손가락을 뭐 뺨에 댄 채 생각하는 뭐 자세를 가르치는데 네. 사실 출가 전에 인간의 생로병사를 고민하고 명상에 잠긴 시타르타 태자의 모습을 조각한 상이다. 삼국시대인 6, 7세기에 크게 유행을 했고 사실 대표적인 그런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가사유상은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점이 우리가 또 대표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국보 78호하고 83호가 있거든요. 네. 근데 중앙박물관을 가보면 이 두 점의 방가사유상만을 위해서 단독 전시방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교대 전시를 하는데요. 지금은 83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사가 고달프거나 지칠 때 박물관 찾아와서 이 방가사유상을 보고 감상하고 영혼까지 치유를 받는다라는 관람객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근데 지금 두 불상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보면 그 차이를 어떻게 느낄 수가 있냐면 인기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해외 전시 횟수를 보니까 네. 국보 83호 방가사유상은 그 7번에 걸쳐서 아까 2255일을 외유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78호는 단 2회만 나갔거든요. 366일 나갔습니다. 뭔 차이가 그 외국에서 선호하는 뭔가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작품으로 뭐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죠. 예. 다 뭐 좋은 거니까 78호 같은 경우도 조형성, 주조 기술 다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83호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그 방가사유상이라는 자세가 굉장히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세가 어렵기 때문에 조각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허리와 팔 이런 거를 굉장히 가늘게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78호가 바로 그렇게 약간 비사실적으로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그 새긴 그런 방가사유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그 주조한 거 아닌가요? 주조한 거죠. 이렇게 주조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깎은 그렇게 주조하기가 얇게 주조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한 거죠. 아무래도. 근데 그러면은 83호는 더 사실적인 모습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8호가 좀 미흡한 부분을 83호에서 보완을 했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비례가 정연하고 생동감이 있고 사실적이고 안정감이 있고 뭐 이렇다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 83호가 키는 78호에 비해서 13.5cm 더 크고 무게는 74.6kg이나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83호가 키가 93.5cm고 무게는 112.2kg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게감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고 78호보다 83호가 좀 늦게 만들어졌는데 좀 더 완성미가 있는데 특별히 이 83호는 일본의 그 고류사 있잖아요. 광릉사라고 하는데 거기 목조 미륵 방가사유상과 쌍둥이다라고 할 만큼 흡사하다고 합니다. 지금 고류사의 그 서 보관 중인 방가사유상은 네. 일본 국보 1호. 예, 뭐 거기는 뭐 이렇게 1호 2호가 없다고 하지만 관리번호라고 하지만 그래도 1호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조각 부분에 1호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떤 국보 83호 방가사유상이 좀 78호보다는 좀 더 선호된 그런 게 있고 그러다가 이제 2013년 10월에 이 국보 83호 방가사유상의 해외 전시에 제동이 걸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네. 4개월간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리는 신라 특별전에 출품될 예정이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왜요? 이게 원래 문화재 해외 반출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청장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네. 사실 근데 당시에도 문화재위원회는 방가사유상 해외 전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반출 보류 판정을 내렸다가 겨우 조건부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신임 문화재청장이 된 변영섭이라는 교수 청장이 네. 아 이거는 국보 83호 방가사유상과 같은 그런 유물의 해외 전시는 불가하다라는 최종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뭐 손상을 우려한 겁니까? 그런데 너무 걸로? 자주 나가고 너무 긴 기간 동안 나간다라는 거죠. 방가사유상이. 그래서 이 너무 그런 이제 이 거부 판정을 내렸다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측에서 간곡히 대여를 간청을 하고 또 우리 측 문화관광법에서도 또 이렇게 직접 개입을 해갖고 겨우 이제 반출 허가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 문화재가 뭐 사실 지금 그 비슷한 게 몇
개가 있는 경우에는 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마음을 놓고 내보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문화재가 해외에 너무 많이 나가는 것도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아까 2013년의 경우가 처음은 아니고요. 2011년에도 문화재위원회가 당시에 그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념해서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일 문화재 상호 국보전 거기에 출품할 예정이었던 백제 금동 대학로하고요. 그다음에 영조 어진 추상하잖아요. 예. 그 반출을 끝내 불허했는데요. 왜 그랬냐면은 금동 대학로는 백제 예술의 정수인데 아직도 이거 가지고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이 반출이 불허다라는 이유를 댔고요. 영조 어진도 생각해 보면 좀 그렇다. 왜냐하면 일왕의 유물이 해외로 나간 적이 있냐. 일왕의 초상화가 나간 적이 있냐. 그것도 일본에 나가는 거는 영조 어진이 나가는 거는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네요. 그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만장일치로 불가 결론을 내렸었죠. 다 그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 한국문화재 뭐 일제 강점기나 뭐 해방 이후에 이 몇 차례 대규모 해외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나름 그때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 신생국이었기 때문에 네. 뭔가 이 한국 문화가 중국 물론이고 일본과도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 독창성, 뭐 우월성 이런 거를 좀 과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1979년 2년간 미국 7개 도시에서 7개 도시에서 한국미술 5,000년 전이 열리긴 했는데 이때 국보 보물고 유물이 354점이나 나간 예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건데요. 아마 국내에서 네. 전시하라 그래도 이렇게 많은 국보하고 보물을 모으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 산수화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되게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뭐 미륵 방가사유상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린 좋은 기회였지만 그처럼 무모한 대규모 전시가 과연 필요했을까라고 반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당시에 박물관 학예사였던 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 한국미술 5,000년 전 그거는 당시에 군사정권의 홍보 차원에서 기획된 특별전인 측면도 있었다라고 네. 하면서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연구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는 이렇게 입을 모았다라고 이제 반성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뭐 우리가 박물관 갔는데 금관이 비어 있어요. 네. 그럼 정말 아쉽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 금동대학로 저도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직접. 네. 진짜 감동받거든요. 네. 실제로 보면은. 네. 근데 그게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네. 정말 맥이 빠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박물관 가가지고. 네. 좀 아껴둬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83호 방가사유상이 대표적인 것 같은데 2016년에 이제 그 박물관에서 한일 국보 이 방가사유상의 만남 특별전을 이제 기획을 네. 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그 83호하고 일본의 아까 얘기했던 고류사 목조 네. 국보 1호라는 거 그걸 상호 교환 전시를 추진했는데 일본 고류사 측 주지가 절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뭐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이제 뭐 78호로 바꿨습니다. 우리 건. 우리 건 78호로 그리고 바꾸고. 그쪽에는 이제 주구사라고 해서 또 예. 일본 국보가 있어요. 그 방가사유상으로 교체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가사유상은 앞으로 83호 같은 경우에 외국으로 나갈 일이 없게 되는 건가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재위원회에서 반대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뭐 이런 교환 전시할 때 미리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미리 선을 긋는 그 문화재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그 방가사유상 83호하고 백제 금동대학로 그다음에 뭐 임금초상은 영조 어진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직접 와서 보시라라는 문화유산도 우리나라에서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문화 우수성은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가급적 그런 박물관이나 이런 데다 한번 가보도록 유대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뿌듯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흔적의 역사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